안녕하세요. 저는 연취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소개를 말씀드릴, 저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로 10년 넘게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사실 교계 문제보다는 뭐 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평범한 그냥 집사고, 하나님을 만난 지 한 5년, 6년 정도 된, 뭐 아주 초신자에 가까운 그냥 평범한 교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변호사로서 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법을 모르는 분들한테 지금 이거에 대응할 방법이나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움직여서 이 흐름을 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조금이라도 정말 돌멩이 하나 옮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좀 나서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단히 잘 알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실수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더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약 1년 넘는 1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런 움직임이 활발한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좀 세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20년 올해 말까지는 꼭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입법안을 내놓은 것이고 만약에 이 안에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낙태죄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낙태죄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불완전하더라도 법이 개정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 이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급하게 정부에서도 시기가 가기 전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이제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거랑 그 부분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자 하는 전제하에 그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사실 오늘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세태를 깨달으면서 온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4주, 24주 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주, 24주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은 뭐 해외의 사례나 뭐 의학계 논문이나 뭐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는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14주, 22주입니다. 근데 기존의 모자보건법의 24주를 기준으로 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냥 24주로 법안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 주 한 주가 지나갈수록 사실 뭐 태아나 산모의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14주, 24주, 14주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기간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건 예시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심지어 정한 기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희 거의 반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실 모자보건법이나 형법이나 마찬가지로 그 법안 올려놓은 것에 보면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한 논의가 없었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주장하고 낙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귀담아 듣지 않고 별다른 논의 없음으로 계속 이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그 사례를 그냥 행정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볼 수가 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보면서 이제 법안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16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해서 16세를 기준으로 해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데 아동 학대가 있어서 폭행 협박이나 학대 상황이 있어서 아동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조건인데 그다음 상담 사실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담 사실이 민간기관에서도 미영리 사단법인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따르면 그러한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심지어 병원에서도 어느 병원에서는 낙태한다더라 얘기가 나오고 그런 리스트들이 있는데 비영리 사단법인에도 분명히 리스트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낙태에 대해서 상담을 쉽게 확인서를 써주는 비영리 사단법인 리스트가 생길 텐데 학대를 받고 이제 이 상담 학대에 대한 입증 자료 이것은 사실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지금 민법상에도 이제 처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제 어떠한 사유로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고 그것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떤 공적 자료가 남게 된다면 플러스 사실 확인서 두 가지 있으면 낙태가 가능합니다. 이게 처벌되지 않는 조건이고 더 큰 문제는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사실 확인서 한 장만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 이것은 낙태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4주 미만에 대해서만 무제한 허용했다고 하지만 24주까지 전부 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허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서 일부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줘야만 한다, 합법화해야만 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전혀 든 바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 뭐 나중에 시행령으로 나오게 될 법한 지금은 위임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대한 예시가 전혀 없고 결국은 다 행정청이나 이제 수사기관, 법원의 해석으로 맡겨져 있는데 이 해석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0가지 결정 사유를 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 16세 이하의 자녀들이 자녀들의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그냥 그대로 해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예시를 들었던 사유 중에는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또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우리 16세 이하의 자녀들은 16세 이상인 미성년자들은 다 이 사유 세 가지 모두 혜택이 다 가능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면 그대로 인정이 가능하고 상담 사실 확인서를 잘 써주는, 잘 발급해주는 사회복지법인의 리스트를 알고만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지금 현재 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는 실질적으로 친권에 대한 박탈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건강권에 대한 굉장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계의 반발은 둘째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들께서 이 상황을 좌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대에 무분별하게 물론 우리 모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모르고 이 아이가 받을 상처를 각자 결정하도록 법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법안입니다. 저는 그 외에도 많은 법률상의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담 사실 확인원을 받을 수 있으면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안에는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대한 예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중대한 것이어야 사회 경제적인 사유인지에 대한 것을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에 대해서 이 내용이 상담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담 기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될 것인지가 사실은 자유로운 낙태 가 24주까지 심지어 허용되는 상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건인데 이런 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계속 그냥 어떻게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 전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것은 예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일부인데 10가지의 헌법재판소의 예시, 그것은 사실은 헌법상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기관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시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14주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도 예시로 보고, 사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기준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약간 무책임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니까 만들되, 그 전제는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9년 4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고 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19년 5월 달에 헌법 불합치 결정에 관련한 쟁점과 입법 과제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이 헌법 불합치 이후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입법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자체 연구한 조사 자료인데, 사실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이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의견 안에도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요 결정,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사실 문제점은 진짜 안타깝죠. 낙태죄 자체가 전혀 허용되어서는, 그러니까 낙태 자체가 전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의 논의가 이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교육하고 알려주고, 심지어 그 형법상 죄가 아니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비범죄화되는 기준선을 최대한 막고 이것이 위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될 때인데, 그런 움직임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안타깝고, 우리 개개인의 의견이 사실 법안에 발의되는 것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회적 합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되겠지, 혹은 낙태죄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정도로 머무르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허용된다면 어디까지가 정말 안전하고, 어디까지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태아와 모체에 가장 안전하게 볼 것인지, 상대방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상대편의 의견들도 들어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개개인이 각자 마음의 무기로 비축하셔야 이것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법무부 법안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이 결정이 있고 나서도 법무부 자체도 이 헌법의 개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공청회, 반대쪽의 의견에 대한 의견이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수렴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 교계에서도 자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극심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그런 적당한 표본을 추출해서 어떤 한 주장이 아니라 다른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어. 그 의견은 알고 있어. 근데 저쪽이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일단 들어주자는 쪽으로 치우쳐서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 국민, 다수라고 해서, 다수가 침묵한다고 해서 다수가
좌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소수도 중요하고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의 전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누가 다수인지부터 일단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전혀 논의가 없이 정부에서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입법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서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입법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20일까지밖에 입법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는데 사실 법에 대한 의견을 전부 다 아실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들도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씩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특히 이 반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내가 반대하고 있는 침묵하는 자였다면 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한 줄의 의견이라도 좀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한 번의 움직임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나 같은 동네 변호사가 나서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는 말을 하고 나왔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해보셨던 분들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상대방은 수치 자료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 저희도 이제 저희들의 의견을 뭐 동의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그것을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수치 자료화되고 객관화되고 자료화되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 폐지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처럼 흐름이 바뀌어버렸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이 반드시 옳은지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실 언론의 생태를 PD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구독수가 많이 볼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언론의 생리라고 하면 우리가 뭐 상대방의 논리를 안다면 굳이 안 봐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 뉴스가 우리에게 별 관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새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이렇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극소수 보수 기독교계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주류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과 내가 지키고 있는 가정이 비주류인가? 그리고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이 비주류에 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역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법은 이제 우리 다 아시다시피 형법은 어떤 형벌을 정해두고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제 법률 용어로는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이것을 처벌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형법이고요. 거기에 이제 낙태죄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 맞추어서 이제 의사를 처벌하는 뭐 동의 낙태죄, 비동의 낙태죄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업무상 낙태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합법화해주기 위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우리 지금 모자보건법에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개정되면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제 개정되는 부분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전체를 아울러서 이제 처벌 규정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예외적인 그 낙태 허용 사유도 이번에는 형법에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인 낙태 허용 사유의 구체적인 절차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이 유기적으로 다 같이 읽혀져야만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 그리고 낙태죄가 처벌되는 사유가 완전히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 입법 예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것을 따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빠져 있어요. 이게 다행이죠. 근데 아마도 이제 의사의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은 사실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나의 의료 행위를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서도 이것을 반드시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제 짧은 소견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낙태를 안 되면 낙태를 거부하는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병원 리스트를 올려주시면 환자들이 충분히 찾아서 갈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다는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상담 기관을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의료인들이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진료 거부권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상은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에 직결될 수 있는 거고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의 목소리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기에는 약간 돈벌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돈벌이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반하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부권을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환자 낙태를 결정하신 분의 의사결정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의 직업의 자유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애초에 원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이게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거기서 비롯되는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문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유권인 것이죠. 자유와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이제 논리가 틀어져서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의 문제로 이어졌는데 그 결정이 이미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권을 인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환자의 알 권리나 그분들의 자기 결정권과 이 자유권이 충돌할 때는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이제 상담 기관, 상담 절차 등에 대해서 향후에 지금 얼마나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 법안이 나왔는지에 대한 제 의문을 저는 사실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상담이라는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낙태 시술, 임신 중절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허가서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 상담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냥 안내. 이렇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있고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를 안내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상식, 이 낙태의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을 받을 것이고,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종용이라고 할까? 하지 않는 쪽에 권고에 가까운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과연
이 지금 현재 입법 체계 하에서 어떤 법으로 규제가 나중에 될지, 차별금지법이 될지, 혹은 이게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등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의 경우에는 그냥 기관 내 동의만 받으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이 거부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이 기관이 적당한가, 상담 기관으로 적당한가, 나에게 이러한 내용을 생각해보고 오면 확인서를 써주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상담 기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중에 낙태를 가능하면 피하도록 상담해주는 기관에 대해서 계속 이 지정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이후에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논의를 충분한 지금 입법 단계에서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도입하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일단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수정하는 계속 법안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명권에 직결된 법안입니다. 이렇게 용이하게 그냥 요구가 있으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수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빨리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 다음 논의 절차가 준비된 상태에서 이 법이 통과돼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해보고 라는 자세로 통과가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성년의 경우에도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년의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법 체계에서는 전혀 예시가 없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받으면 이 사유를 추정해 준다는 거예요. 상담 기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상담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개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이 내용을 추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 기관에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이 사유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검토를 할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를 깊이 들어가면, 상담 기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면 상담원의 자격 조건이 없어요. 상담원의 자격 조건이 없고, 오히려 이제 성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담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격 사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담을 해서 이것에 대한 허가서를 발급해 주는지, 이미 다 일이 저질러진 이후에 이 상담원에 대해서 이 상담원의 상담이 부적절했다, 혹은 이 상담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 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특히 이런 상담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기관이 적당하고 어떠한 자격 요건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 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일단 이 법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고 시험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상담 기관의 예시라든지 이렇게 해외 사례에 대한 스터디라든지 예시를 들어서 어떠한 절차로 이 법이 집행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 이 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법안을 그냥 던진 겁니다. 이 해당 부처가 이제 지금 다 손발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이게 과연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인지 국가기관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로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번에 보자보호법 개정에 있어서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이제 이런 실수라고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이제 알리지 않고 이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약물 낙태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더 불법적인 약물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법으로도 허용되는 것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쉽게 내 마음의 선을 허물어뜨려 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가 담보를 할 겁니까? 꼭 그냥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외에도 마음의 저지선, 우리가 사용 제도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지만 존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의 위화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을 때와 법으로 허용된 이후에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화감이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출산 경험이 없는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위화감이 주는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낙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자유권을 획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0대 때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10대 때 내 삶에 이미 들어와 버린 상처들은 10대 때 어린 시절부터라도 내 삶에 이미 들어와 버린 상처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생 지속된다고 할 수 있고 예전에 어느 기사에서 저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이제 아주 나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사망하실 때 비밀리에 상담하시면서 고백하는 죄가 낙태죄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 내 마음 한켠에 저기 묻어놓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게 언제 발현될 수 있는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처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알려주고 싶고 이것이 이런 성교육이 사실 낙태죄 폐지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올바른 성교육 중요하고 피임 교육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균형 잡힌 교육은 상대방 진영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로운 성에 대한 혹은 뭐 사고 낙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에는 건전한 성 윤리나 성 가치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이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나 자기 존중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법안이 사실은 이 형법 모자보건법만 올라와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을 결정하기로 한 출산을 임신 중절 시술이 아니라 중절이 아니라 출산을 결정하기로 한 이제 자들의 어떠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결정한 결정에 자기 결정권에도 충분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의 이 결정의 전제는 그러합니다. 자기 결정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출산을 결정한 분들에 대한 결정에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낙태 논란이 불거지게 된 전제는 출산을 결정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 결정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 지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 자기결정 반대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이 논의가 되어야 될 생명권이 정말 중요하다면 생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분들의 자기결정권이 국가에서 더더욱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를 폐지하는 쪽으로만 해서 지금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낙태죄 폐지가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법 전반에 걸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 개정안 보면 낙태죄, 낙태법에 대한 형법 모자보건법 그리고 그 이외의 제도에 대한 정비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공부를 해가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우리 같이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 체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런 것들이 최대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조금씩 열려야지 사회적인 충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된 상태에서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이제 의료계에서 가장 위험성이 적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10주 정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서로에게 위험성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위험성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다 하는데 14주까지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다 사실은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아 그건 자유잖아 일단 자유를 획득해놔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자유라고 해서 모두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니까 일단 법에서 막지 않게 무조건 다 만들어놔야 돼가 아니죠. 특히 형법에 정하고 있는 죄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이런 것을 벌로 정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데 최소한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이 법 체계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나 바꾸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쉬운 게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파장을 다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자제를 전제로 한 형법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많은 형법에 정한 범죄들이 우리의 자유가 상충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자유. 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가 지킬 것을 지켜줄 때 사회가 안전하고 가장 문제 없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안전하게 서로 질서 안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최소한의 규범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차원에서 자유와 상충하는 그 부분에 나는 어느 시점에 서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고 그런 이제 애완동물들도 많이 키우시고 최근에 그 기사를 봤는데 이제 애완동물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이 이제 뜬다. 이제 눈에 보여서 그럴까요? 애완동물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 가는 길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막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사람같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낙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비추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 규정도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 태아가 의료 폐기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애완동물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러줍니다. 태아가 의료 폐기물이 되어서 의료 폐기물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넓히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양심에 맞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양심을 뭐 종교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양심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으면 그 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법은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게 맞지 않아라고 하는 일반 가치 기준을 최소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게 법으로 정해지면 안 되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법으로 해도 된다. 근데 아닌데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잘못 만들어 버리면 악법을 만드는 것이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중에 여자만 이런 부담을 진다. 아니 사실 여자만 임신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부담을 지는 것은 맞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남성도 그 낙태 방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 여자만 부담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맞는 것 같다. 많은 여성분들이 그건 맞는 것 같다. 여자한테 좀 억울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처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방조범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제 법 체계 하에서 많은 경우 문제 삼지 않을 뿐이지 여자만 억울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법이 당연히 평등하게 폐지되어야 한다는 거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이게 남성의 책임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쵸. 사실은 그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 이것을 낙태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남성의 책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러한 논리로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그렇죠. 가정이라는 남자분들은 책임을 안 지는데 네. 나만 책임지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 네. 다 같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온당하냐. 이거 말씀하시는 저도 그렇죠. 그거에 동의합니다. 개정을 네. 하려면 사실은 남성이 좀 더 이제 출산이나 이제 임신 관련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체로서 이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낙태를 하는 게 생명을 앗아버리는 게 이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문제 해결이지. 너 책임 안 져? 나도 책임 안 질래. 그러니까. 예, 생명에 대해서 이게 바로 생명 경시풍조죠. 외면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게 바로 생명 경시풍조입니다. 나의 자유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안타깝죠.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렵죠. 어떤 대안이 있을 것인가.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우리도 우리가 허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최고의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또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사실 많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의견을 듣고 그것 중에서 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혼자 생각만 하시고 그냥 이거 문제야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언론사도 그렇지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실 수 있고 입법 의견도 내실 수 있고 대안도 고민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최선의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문제야라고 혀만 차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마음에 부담은 있는데. 제가 어떤 분께 들은 말씀 중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들이 마음 한켠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허용했던 이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사실 이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도 우리 아이들을 출산하기 전에 기형아일 경우에 기형아 검사를 받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그런 마음 안에 마음으로는 이미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쥐어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에게 가서 더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저들이 너를 용서했으니까 가서 똑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사실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죄를 내려놓음으로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이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이런 죄악들이 많이 쌓인 것이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마음속으로 실제로 저질렀던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진다고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이 모여서 빛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혼탁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빛나는 크리스찬들을 축복하고 같이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